증시가 연말에 분위기가 일단 훈훈한 상황입니다. 월가도 놀랄 정도로 파월 형님이 시원하게 기대 이상의 발언을 해주시면서 증시가 그래도 7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더문 하면서 상승을 도와주신 파월 형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구독자분들도 댓글 보니까 분위기가 훈훈한 것 같습니다. 날씨는 정말 추운데 그래도 계좌가 따뜻하니까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남은 기간 연말 랠리 가능할지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증시 7주 연속 상승이고요. 나스닥은 역사적인 신고가 뚫었습니다. 와, 이 딱지 오랜만에 붙이네요. 2년 만입니다. 나스닥 신고가, 다우 신고가, 반도체 신고가 동시에 다 뚫었습니다. 이제 S&P 500만 남았는데요. 이런 분위기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슬슬 나오죠. 증시 전반적으로 좋았고 중소형주도 좋았고 심지어 채권도 좋았습니다. 주식 채권 다 좋은 장세였고요. 반도체 ETF가 한 주에 9% 초강세였고요. 급등이고요. 중소형주도 힘을 좀 받았고 채권도 4.9 강세니까 금리가 얼마나 계속해서 내려가는지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볼 거고요. 나스닥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하락장이었거든요. 우리 같이 이걸 잘 극복하신 건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예전에는 빨리 내려갔다 빨리 올라왔는데 하락장이 짧고 굵었는데 이번 하락장은 정말 길고 지루했어요. 많이들 같이 지겨웠거든요. 작년 2022년 1년이 정말 힘들었는데 올해는 오르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어렵게 전고점 돌파했어요. 2021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1년 내내 내려가서 힘들게 만들었고 2022년 10월에 바닥을 찍고 다시 1년 동안 올라와서 2023년 12월 드디어 2년 만에, 정확히 거의 2년 만에 전고점을 뚫었고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보니까 08년 이후에 최악의 하락장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전무후무하죠. 이 정도 빠졌던 적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35.5% 하락을 찍고 고점 돌파했어요.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53.7% 빠진 이후로 나스닥이 반토막 난 이후로 15년 동안 이 근처까지 간 적도 없는데 한 20% 넘게 빠지면 진짜 큰일 난 줄 알았는데 35% 빠졌다고 회복했고요. 그리고 09년 금융위기 다음 해가 정말 장이 좋았거든요. 53%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최고의 상승장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위기 이후에는 기회가 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올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2% 나스닥이 올해 올랐거든요. 연말에 분위기 조금만 더해서 1.5%만 올라주면은 금융위기 이후의 해보다도 더 많이 오른 해로 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 정도로 지금 장이 좋다. 올해 엄청난 장이었다. 반도체 지수도 쉬어가기는커녕 급등을 해버립니다. 여기 막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같이 돌파했습니다.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2년 만에 신고가 뚫어버리고요. 반도체 ETF는 무려 반토막 났었습니다. 46%까지 폭락했다가 쭉 올라와서 올해 63%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버립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물론 단기 과열이란 얘기는 요즘 많이들 하시고 쉬었다 갈 수 있겠지만은 일단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가 급등하니까 잠깐 생각난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마이클 버리라는 하락 배팅의 대명사, 하락 배팅의 대가인 분이 반도체 하락에 풀배팅했다라고 소개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11월 중순이었으니까 한 달 전이었는데 이분이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반도체 하락에 베팅했는데 이 반도체가 지금 너무 올라서 제가 이렇게 돈 많은 분 걱정할 입장은 아닌데요. 연예인 걱정인데 이분은 상당히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상당히 손실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어제 기사가 나와가지고 어떨지 1월, 2월 달에 그때 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반도체 하락 베팅이 성공할지 또 봐야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증시가 하락 베팅한 사람들한테 엄청 고통을 주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역시 미국 주식의 숏 베팅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차라리 현금 비중을 들고 있지 저는 미국 주식의 인버스는 함부로 못 사겠더라고요. 워렌 버핏도 유명한 말을 했죠. 미국의 그 반대로 베팅하지 마라. 느껴집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상승장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함부로 숏 베팅하면 큰일 난다는 걸 느꼈던 또 한 주였고요. S&P 500만 남았습니다. 이제 고점까지 2% 정도 안 남았습니다. 4,800이 전고점이었는데 4,719 정도 되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안에 전고점 뚫으면서 마무리해줄지, 전고점 못 뚫더라도 이미 너무 잘해주고 있죠. 올해 수익률 20% 넘어섰으니까 대단한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번 주에 좀 새로웠던 점은 최근 들어서 확실히 빅7 위주의 장세에서 이제 더 많은 종목들로 상승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 올라서 답답했던 종목들마저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전형적인 강세장 신호이긴 합니다.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약 500개 종목 중에 100여 개의 주식이 52주 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상승 온기가 빠르게 퍼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좋은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보통 빅7, 빅테크 중에서도 몇 개만 오르고 소수의 종목 5% 정도니까 500개 종목 중에서 10개, 20개 이 정도 종목들만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아주 소수의 종목 장세였다면 이제는 주식 사면 다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강세장이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이렇게 쭉쭉쭉 온기가 퍼지는 모습
또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세 상승장일 때 이렇게 신고가 종목 비율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하나 둘 투자자들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산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초기에 좋은 신호인데 여기 되게 이런 신호가 나와서 반갑더라고요. 저런 신호 안 보더라도 만약 강세장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고 싶다면 본인이 계좌를 얼마나 열어보는지 빈도를 체크하면 된다라는 문구인데 한번 보시면 강세장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일 주식 가격을 확인하는 때입니다. 약세장은 반대로 더 이상의 계좌를 볼 생각이 없는 시기를 말합니다. 제가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약간 들켰습니다. 요즘 저도 약간 사실 그 계좌를 자꾸 열어보게 돼요. 이거 오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 마음이. 구독자분들도 그러시죠? 약간 약세장일 때는 진짜 마이너스 그 숫자 찍힌 거 생각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잖아요. 하루 종일 저 손실 이거 어떻게 맺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때는 초조하기도 한데 약세장일 때는 더 이상 계좌를 도저히 보고 싶지도 않고 계좌를 지운다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는 약간 이제 슬슬 자랑글도 많아지는 것 같고 인증샷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죠. 이제 슬슬 강세장, 과열장 이런 느낌이 나는 시기가 또 돌아오는 거죠.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산타 파월이었죠. 저도 라이브로 봤는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비둘기 형님으로 돌아오셨는지. 그래서 산타 파월 덕분에 미국 장기 금리 10년 금리가 4%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올해 처음이죠. 하반기 처음으로 3.9까지 내렸습니다. 파월이 FOMC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하 논의가 있었다. 연준 위원들과 논의를 했다. 앞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주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면서 지금 월가에서도 그렇고 투자자들이 조금 워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진정시키기는커녕 완전 증시에 불을 붙일 정도로 좋은 말들을 해줬죠. 물론 다른 연준 위원이 다음날 나와서 우리 논의한 적 없다라고 하긴 했지만 일단 시장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금리는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3.9 올해 5까지 갔던 금리가 4 밑으로 내려와서 3.9까지 내려왔습니다. 연준 의장만 혼자 한 말이 아니고요.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 연준 위원들 19명이 투표를 합니다. 저도 딱 새벽 4시 공개되자마자 요거부터 열어봤는데요.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했는데 연준 위원들이 점을 엄청 아래에다 찍었어요. 내년 기준금리 전망을 어디까지가 적정금리냐 했을 때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내년에 한 번 정도 낮출게요가 다수였다면 이번 딱 3개월 뒤인 12월에는 내년 금리 3번은 낮춰야죠가 압도적으로 다수였습니다. 6명, 그래서 3회 인하가 제일 많았고요. 4회 인하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무려 6번 내려야 된다는 사람도 한 명 있었어요. 이분 누군지 너무 궁금합니다. 완전 비둘기일 것 같은데 이분들 중에 누구일지 엄청 밑에다 찍었죠. 4%. 내년 FOMC 중에 거의 매 회의 때마다 내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분이 하실 말씀은. 아무튼 이 정도로 3개월 만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연준 위원들도 경제 전망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예측이 잘 안 맞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본인들도 계속 바꾸고 있다. 데이터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무리하지 말고 슬슬 금리 내릴 준비하자 이런 분위기로 해석이 됐다. 그러니까 증시가 당연히 완전 안도 랠리를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경제 전망을 내놓은 걸 보니까 완전히 자신감이 붙었어요. 내년 물가도 2.4까지 내려간다고 전망을 해놨고요. 엄청 내려가죠. 지금 물가가 내려가는 추세니까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웠던 거는 내년에 실업률도 엄청 내려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물가도 잡히고 실업자도 없는 완전 초호황 완전 고용 상태가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준 위원들은. 이게 너무 자신감이 넘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이렇게만 된다면 증시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침체도 없으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일은 거의 없는 골디락스 장세라고 하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장세. 이렇게 균형이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언제까지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요 장세가 이어진다고 보고 증시도 지금 환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점도표도 완벽하고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코멘트도 완벽하니까 오죽하면 음모론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월가에서 제가 이제 실시간 반응들도 봤는데 막 인정도 안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연준 의장이 완전 정치적인 개입을 받은 게 분명하다 할 정도로 너무 비둘기적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연준 의장이 바이든 편에 서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중앙은행은 행정부의 개입을 받으면 안 된다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바이든 편에 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얼마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24년에 바로 파월 자르겠다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 안 되고 경제가 잘 부양해가지고 호황이 와야 최소한 경기 둔화를 최대한 막아야 바이든 재선에 유리하니까 이제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걸 도와서 협업해서
유동성 장세를 좀 풀어줘가지고 바이든 재선을 돕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연준 의장이 갑자기 돌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음모론이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 정도로 좋았고, 물론 이제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연준 의장이 딱 FOMC 한 날에 마침 미국의 실시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급락하고 있었거든요. 4분기 경제 성장률이 1.2%로 쭉쭉쭉 빠지니까 실제로 연준 위원들도 이제 경제가 둔화되었다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이 데이터를 보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FOMC 끝나자마자 갑자기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막 경제 전망치가 올해 최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2.6%로 2배 넘게 뛰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월가에 비관론적이신 분들은 이거 너무 연준 위원들도 데이터에 의존해서 너무 섣부르게 판단했다. 괜히 금리 인하 입밖에 꺼내가지고 증시 들썩이고 인플레 다시 들썩이고 이러면서 또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거고 지금은 아직은 이거는 좀 남았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건 알겠는데 지금은 일단 랠리 즐겨 이런 분위기죠. 연말 랠리는 즐기고 생각하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 계속 올립니다. 월가에서 계속 누가 더 높게 쌌나 싶을 정도로 지난주에는 톰리라는 분이 5,200 찍었는데 이번엔 야덴이라는 강세자가 5,400을 찍고요. 거기도 부족했는지 내년에 6천 간다고 아주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월가도 뜨겁죠. 누가 더 높이 올리나 게임을 하고 할 정도로 좀 과열이긴 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금리도 내년에 내려가고 인플레도 내려가고 AI의 엄청난 생산성 혁신으로 인해서 광란의 2020년대 강세장이 이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강세론자답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천까지 올라가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시장은 이제 원래는 3, 4회 정도 내년에 내릴 거라 그랬는데 파월의 비둘기 전환을 보고 이제는 앞서가가지고 또 5회까지 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 내린다에 베팅하는 거예요. 연말까지 쭉쭉쭉쭉 내리는 겁니다. 거의 회의 열릴 때마다 매 회의 때마다 내년에 내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금리 5.5인데 4.25에서 4%까지 거의 4.1까지 내린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엄청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돈 풀기 기대감이 이제 소위 말하는 금융 장세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연준이 돈 푸는 장세라 그러는데 엄청 시장이 앞서가는 느낌이 있지만 이런 영상까지 나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선거 앞두고 영화의 한 장면인데 다시 연준과 합세해서 돈 풀어가지고 이렇게 적들을 물리친다 이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달러가,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앞권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연준 의장하고 유럽 중앙은행장하고 여기 일본 중앙은행장들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멋있게 적들을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영상이 돌 정도로 지금 시장이 또 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분위기가 뜨겁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돌아오면서 중소형주까지, 빅테크는 사실 좀 많이 올랐다 싶어서 많이 안 오른 나머지 주식들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크 오르고 지금 빅세븐과 나스닥보다도 최근 한 달 동안 이런 주식들이 갑자기 막 급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혁신주 ETF, 적자 유망주, 지역은행주, 쇼스퀴즈라 그래서 이렇게 하락 베팅 많이 한 주식들 찾아가지고 투기적인 베팅을 하는, 또 개인들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급등하니까 이런 것들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한국도 보니까 이런 기사 났더라고요. 빅테크 덜어낸 서학개미 중소형주 담았다. 확실히 이제 빅테크는 좀 무거우니까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 차익 실현하시고 중소형주, 코인주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AI 주식이라든지 보안주라든지 이런 것들 담으시는 것 같아요. 러셀 2000 이런 것들 심리 살아나니까. 그래서 금리 내려가면 연착륙하면서 금리도 내려가면 중소형주들이 좋은 게 맞아서 이렇게 또 보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연말 연초가 중소형주들이 좀 더 들썩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 노리고 들어가시는 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많이 오른 거 말고 많이 빠진 거 찾아서 들썩들썩 합니다. 오죽하면 폭락했던 태양광, 친환경주까지도 들썩이는 한 주였어요. 참고로 올해 S&P 500에서 제일 수익률 안 좋은 1, 2위가 태양광 주식입니다. 솔라 엣지라는 주식과 엠페이즈라는 태양광 주식인데 오죽하면 솔라 엣지는 이번 주부터 S&P 500에서 퇴출됩니다. 쫓겨나요. 요 자리에 다른 주식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주식들도 이제 지금 들썩합니다. 물론 바이든 친환경 세액 공제안 발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사람들이 이제 낙폭과대, 이제 덜 오른 거 좀 찾자. 돈도 들어오는데 유동성 장세인데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진 거 막 80%, 70% 빠진 거 이런 거 찾자면서 들썩였습니다. 솔라 엣지, 엠페이즈, 꼴찌에서 1, 2위 하는 주식들, 친환경 ETF도 올해 74% 빠졌으니까 이런 것도 들썩이고 있고요. 이런 기대감에 반등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공포가 사라진 시장 수준입니다. 빅스 지수라 그래서 공포 지수라고도 하고 변동성 지수라고도 해요. 이 그래프가 위로 솟을수록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고 이 그래프가 내려갈수록 공포에 떨지 않고 평화롭다는 상태인데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완전히 위기가 끝났다라고 안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화의 장세, 2020년 코로나, 2022년 러우 전쟁, 2023년 은행 위기,
중동 전쟁 이런 거 다 끝났다고 판단한 수준의 공포 레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웰스파고라는 기관에서 지금 이걸 보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돌발 악재에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다. 이제 완벽하게 호황을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 그 정도인 상황이긴 하고요. 개인들도 이거 제가 특이사항 있을 때 보여드리는데 낙관론자가 올해 최고치 수준이고요. 초록색이 증시 오른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51.3%. 지금 2명 중에 1명은 증시 오른다에 베팅했거나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올해 최고 수준이었고 증시가 내린다에 베팅하신 분들은 올해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비관론자가 없어진 시장인 거죠. 최저점입니다. 올해 이렇게까지 비관론자가 없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연말이 뜨겁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요 신호가 역발상 신호로서 비관론자가 많을 때 저점이었고 비관론자가 적을 때 고점이었고 비관론자가 많을 때 저점이었는데 지금 다시 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심리 지표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열은 있을 수 있지만 남은 기간 또 12월 증시에 돌발 악재만 안 나오면 그래도 마무리는 괜찮게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빅테크가 아니더라도 아까 보신 나머지 S&P 493이라든지 중소형주들 들썩여주면서 또 긍정적으로 마무리해주지 않을까 남은 산타랠리 기간 동안은 싶은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환경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내년에 또 조금 둔화가 올 수 있고 침체가 올 수 있는 리스크는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그렇게 보는 거죠. 내년 일은 내년에 보고 올해는 즐기자 약간 이런 분위기죠. 지금 그래서 보통 연준이 첫 번째 금리 인하할 때가 뭔가 경제가 둔화됐거나 보험성 금리 인하든 진짜 경제가 나빠서이든 뭔가 안 좋으니까 연준이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보통 증시가 출렁이거나 쇼크를 받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금리 인하 빨라봐야 3월이라고 하고 의견차가 있지만 3, 4, 5, 6 뭐 요 정도 전후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 초에는 뭐 금리를 갑자기 내려야 될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괜찮으니까 투자자들도 아직은 뭐 마지막 안도랠리는 즐기고 빠지자 약간 요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비관론자조차도. 그래서 비관론자분들이 지금 쏙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가 동결 구간에서 내릴 때 증시가 같이 위험했고 동결일 때 괜찮다가 내릴 때 같이 증시가 좀 빠졌죠. 그래서 이번에도 동결하다가 내릴 때 증시가 조금 출렁이지 않을까라는 뷰가 일단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시점까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시나리오를 많이들 보고 계시죠. 이것도 같은 자료입니다. 보통 첫 번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증시가 쇼크를 한 번씩 줬던 시점인데 어떤 돌발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보통 낮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때 고민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다시 보지만 단기 과열 신호는 나오고 있는데 많이 오른 주식들이 좀 쉬어가더라도 덜 오른 주식들이 올라주면서 증시는 괜찮게 마무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S&P 500도 잘만 하면은 고점 뚫고 마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도 굵직한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이제 웬만한 돌발 악재가 새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증시가 그렇게 크게 쇼크 받을 만한 게 없죠. 화요일날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지한다, 전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재료고 이런 거 가지고 증시가 쇼크를 받는다 이런 거 하기에는 약한 것 같고요. 수요일날 반도체 마이크론 실적 발표, 목요일날 나이키 실적 있고 금요일날 물가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단기 약간의 변동성 정도이지 증시 큰 쇼크는 주기 어려운 재료들인 것 같긴 합니다. 뭐가 새롭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주식을 하다 보면 가끔씩 정규장 외에서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최근에 대표 제약사인 화이자가 프리마켓에서 갑자기 7% 가까이 급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코로나 최대 수혜주 중 하나였는데요. 정작 내년 매출이 올해보다도 낮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주가는 9년 최저치로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 중인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평소에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종목들이 정규장 외에서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가 있는데요. 요즘 구독자분들께서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이럴 때 정규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좀 더 빠르게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데이마켓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른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규장이 늦은 밤 열려서 이른 아침에 마감하다 보니까 빠른 대응이 어려워서 답답함을 느끼는 구독자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여기 있는 시간표 참고하셔가지고 정규장 외에 데이마켓 서비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